이미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한 이상 우리 가족 같고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복제한다는 것, 그러면은 넌 엄마가 죽으면 엄마를 복제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쪽으로까지 연계가 되면서, 도저히 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내가 이 아이와 지냈던 모든 시간과 모든 기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는 분이라면 이거를 그냥 세포를 복제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선뜻 동의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맞아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냉동인간, 뭐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을 냉동인간 시킨 사례가 있어요. 반려동물 안 키우고 계시죠? 키우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동생 이렇게 다들 키우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아이들은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너무너무 많고 해서 오늘은 반려동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국내에서도 없던 사례는 아닌데요. 최근에 또 중국에서 어떤 여성분이 자신이 키우던 도베르만이 이제 병으로 사망을 하면서 자기 동물의 이제 그 체세포를 가지고 동물을 복제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잃고 다른 경우처럼 좀 굉장히 우울감도 심하게 오고 좀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복제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위로를 받긴 했으나 예전에 내가 키우던 아이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결과적으로 인지하게 됐고 뭐 국내 사례도 사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 중심으로 해서 반려동물 복제를 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2024년 작년 초에 제가 발행했던 찬반 토론 기사고요. 그 즈음에 이제 한 유튜버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자신이 키우던 이제 반려견이 사망하면서 복제를 통해서 두 마리의 강아지를 얻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아, 나도 너무 관심이 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약간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는 유튜버가 사용했던 표현인 뭐 우리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하다. 이제 이렇게 좀 공격과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동물 단체에서도 그 유튜버를 고소고발하는 좀 법적인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유튜버가 이제 요걸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중국 여성의 사례처럼 자신도 이제 사명한 반려견 때문에 굉장히 심한 그 정신적인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좀 자신은 치유할 목적이었다라고 좀 합리화하긴 했었는데 음, 여기 밑에도 보이지만 사실 이 우리가 반려동물을 잃은 우리가 감정을 뭐 패들로스 증후군,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한 과정,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뭐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뭐 죄책감까지도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런 극도의 감정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복제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듯해요. 실제 그 미국의 어떤 수의사협회였나요? 제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상실한 그 펜로스 증후군의 감정이 실제로 우리가 가족으로 잃거나 나의 절친을 잃은 것과 네. 아주 비슷한 정신적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상실감이 깊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런 걸 과연 우리가 상업적으로 허용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물론 아직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요.
아시겠지만 동물 복제가 그동안에 연구 목적으로 많이 이용돼 왔잖아요.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데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이게 뭔가 허용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규제도 아닌 그러니까 근거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물법상으로만 보자면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것도 법으로 걸리지 사실 않는 거예요. 그게 법을 피해 가자면 학대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든다? 약간 이 지점에서 네. 아직까지 규제할 만한 그런 법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동물단체가 이제 그 고소를 했었을 때 사실은 이 동물학대 이런 쪽으로 고소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제하는 과정에서 뭐 대리모견이라던가 난자공여견처럼 사실은 불필요한 아, 동물들이 동물이 돼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동물복제 그렇네요. 과정을 보면 뭐 한 번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동물들이 음, 괜시리 동원이 되어서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물단체가 이제 이 유튜버를 고발한 상황까지 이르렀었는데 결국에는 동물 복제, 반려동물 복제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지금 법적 규제를 하기에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입장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복제를 금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이거를 뭔가 최소화하는 방향 혹은 정말 네.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면서 복제를 하는 방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두 가지 양측의 상반된 목소리가 좀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 동물 복제에 대해서는 이제 반려동물 복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 목적의 동물 복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케이스가 있으세요? 뭐, 정말 예전에 복제양 돌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그 의료 목적에서 동물의 뭐 장기라든지 혹은 실험을 이용한 그런 복제동물 연구가 활발하다는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진짜 돌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복제양 돌리는 뭐 그때 엄청난 이슈였으니까.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 영국 이제 연구소에서 체세포를 이용한 이제 아기양 복제 동물 돌리가 탄생을 했는데 또 기억나는 게 작년에 그 중국에서 붉은 털 원숭이 가 이제 복제가 됐는데 그 원숭이는 2020년에 복제가 되었는데 작년 기준 아직 살아있다 이런 뉴스가 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20년 성공 당시 뉴스가 나오지 않고 몇 년간 생존을 지켜보고 뉴스가 나왔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붉은털 원숭이가 인간 게놈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요. 93%가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털 원숭이가 굉장히 인간 뭐 질병 치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 동물인데, 그 작년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단순히 이게 성공했다, 인간 뭐 치료와 질병 연구의 길이 열렸다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짐작하시겠지만, 그럼 뭐 이제 인간 복제가 네. 가능해지는 거야? 뭐 이제 어, 이런 얘기들까, 이런 질문들이 뒤따랐었거든요. 작년에 또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토론을 하면서, 이런 반려동물 복제도 재밌긴 했지만, 그러면 정말 인간 복제가 뭐 가능하겠니? 복제가 어느 상황에서 뭐 필요하겠니? 된다고 하면 이게 장단점은 무엇이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며, 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보자면 정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와 같은 다소 좀 철학적인 네. 질문들로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또 확장 토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뭐 아이들은 반려동물 관련한 토론이라고 하면 너무나 다들 환영하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훨씬 더 감정이입이 돼서 토론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우리 주변에 키우는 사람도 많고 또 아이들은 동물을 사랑하니까 실제 나의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의 동물 복제 혹은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반려동물 복제가 뭐 상업적으로 허용되는 방식, 비즈니스화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법적 금지가 진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까지 좀 열어놓고 찬반 토론이나 아니면 아이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안건 가지고 안 그래도 아이랑도 토론을 좀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니, 사실 그렇게까지 진짜 가족 같다라는 감정이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죽었으면, 좀 슬플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그 강아지, 고양이가 죽었다면 슬플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복제동물을 들이는 것보다는 비슷한 다른 동물을 내가 키우고 싶다. 우리 집에는 그럼요. 없으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가기는 했는데요. 얘기 나누면서 좀 가장 많이 머리에 떠올랐던 거는 이 생명윤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할 때에는 이건 정말 사람들 간의 문화적인 또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이 느낌적인 느낌 도저히 좀 나는 넘어설 수 없는 선 그런 사람마다 차이가 크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음, 네, 이왜 도덕 기준에서 어, 조너선 화이트 박사님이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언급하셨던 도덕 기준 중에서도 뭐 배려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재미있었던 게 고결함, 고귀함, 신성함 이런 기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뭐 일례로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윤리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나는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할 수 근데 이 있죠. 대화를 딸내미랑도 나누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 동물을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그래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렇지만 이미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한 이상 우리 가족 같고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복제한다는 것, 그러면은 넌 엄마가 죽으면 엄마를 복제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쪽으로까지 연계가 되면서 도저히 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결론이 음, 났네요. 그렇죠. 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런 문제 너무 불편해하시는 거 맞고, 이거는 뭐 신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친구들 하시잖아요. 또 좀 네. 다양하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대체로 아이들은 좀 반대 입장인가요, 그러면? 네네.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어쨌든 음, 복제를 하더라도 같은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너무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해주었나 봐요. 네, 그 지점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왜 얼마 전에 그 봉준호 감독 영화도 굉장히 네. 유명했었죠. 그 미키 세븐틴. 17? 네. 그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음, 그래. 이게 복제가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개체는 아니야. 라는 전제를 너무 우리 모두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뭐, 카피를 해도 동일한 계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 복제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기억의 복제 같은 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근데 반려동물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 비교적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제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걸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너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그냥 보이는 면으로만 평가를 해서 외모가 똑같으니까 나의 아이가 돌아왔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어,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이 아이와 지냈던 모든 시간과 모든 기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는 분이라면 이거를 그냥 세포를 복제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선뜻 동의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맞아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물 복제를, 반려동물 복제를 하는 게 그 지난 나와 뭐 많은 시간 함께했던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오히려 네. 네, 됐었고요. 어, 또 이제 펠로스 증후군을 사실은 이해하죠. 이해할 수 있고,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의 뭐 굉장히 고통이라고 알고 있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조금 극복하는 다른 방식, 그죠? 다른 건강한 방식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외모만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내가 치유받는다? 사실 저는 앞서 그 중국 여성처럼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와, 정말 똑같은 애가 있어. 그죠? 근데 그게 그 감정이 오래 가겠어요? 저는 좀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동감이에요. 음, 이게 왜 애완동물이라는 말에서 저희가 반려동물로 바꾼 지도 사실 조금 되었잖아요. 근데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할 땐 나의 소유물로 물건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단어를 어휘를 썼었고 소위 뭐 컵이 깨져서 망가졌으면은 똑같은 새 컵을 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구가 망가졌으면 같은 가구를 사고 물건으로 취급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게 음, 이미 반려의 수준까지 내가 감정을 교류하는 생명이라면은 그거는 똑같은 복제 그 외향만 똑같다고 해서 절대 내면이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찬성한 입장에서 좀 바라보자면, 우리가 네. 말씀하신 반려동물처럼, 그러니까 반려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와의 어떤 그 관계성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 필로스 증후군이 내가 그 아이와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아. 알면서도 내가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음,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네네. 경제쌤은 법적으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투표를 하라 그러면 저는 아예 반려동물 복제 금지를 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네. 음, 이거는 좀 뭔가 근간 제 마음 근본에 있는 그 가치 논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득되지 않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게 다루어야 하고 함부로 복제를 하거나 그렇게 네. 차라리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정말 가족을 잃었을 때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상실을 음. 극복하는 단계를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도 똑같이 밟아가는 게 더 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여론도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많이 봤는데, 뭐, 압도적으로 금지 규제 필요해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또, 우리는 또 토론하니까 반론을 좀 제기해 보자면, 사실 이게 모든 거는 규제가 제일 편하긴 하잖아요.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편한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어, 늘 규제의 뒷면에 있는 어두운 세계, 맞아요. 풍선 효과라든지 어디서 그림자로 다른 곳에서 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완전 뭐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 규제를 했어.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불법 복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생명윤리 지키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는 않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쵸? 윤리를 좀 지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최소한의 장치까지는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제가 이제 최근 토론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초등생들이었는데 초등생들 중에는요, 자기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 의외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놀라웠고요. 대부분 중학생들은 대체로 다 반대를 하거든요. 윤리적인 문제와 이런 PC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죠. 동물은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와 가족 같은 관계고 뭐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등등의 어떤 정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동물 복제 자체가 영구적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반려동물 복제 또한 거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어떤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 금지라는 게 무조건 금지한다고 옳은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제된 생명이 당연히 같은 생명이 아니고 뭐 생명 윤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 지나간 떠난 아이에 대한 뭐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특히나 이게 상업화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생명을 복제하는 게 상업화가 되고 뭔가 비즈니스화돼서 돈만 주면 복제한다. 이건 우리가 사실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앞에서 제가 이제 붉은 털 원숭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확대 토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인간복제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이들과 토론해 보실 때 반려동물 복제를 넘어서서
아까 미키 세븐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긴 합니다만 그 얘기도 예시도 많이 들면서 이 인간 복제가 사실 저는 과학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그죠? 맞아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던지는 예시가 그 걸리버 여행기. 그러니까 걸리버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영생국가, 이렇게 렁나그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 이제 그 제가 책에서 봤던 사진 한 장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들, 정말 저 사람들은 노인인가, 뭐, 유령인가, 홀령인가 싶을 정도로 생명의 기운이 1도 없는 노인들이 길가에 막 이런 장면이 이제 그 그림 삽화에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런 영생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생명이라는 거는 100년이든 120년이든 80년이든 유한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거를 성취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건데 언제 늘 항상 죽지 않는 영생 국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떠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확장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생명이나 관련해서 좀 토론해 볼 만한 뭐 초등학생들하고 얘기해 볼 만한 어떤 주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초등보다는 사실 학부모 모임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문학 작품들 이런 데에서 나왔던 그런 소재이긴 한데,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도 그런 복제인간에 어, 대한 을 다루고 그렇죠. 있는 음, 작품이라서 중등 이상이면 충분히 같이 읽고 부모님이랑 또 이야기해 볼 만한 토론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꼭 어떤 특정 작품이 아니더라도 문학 작품 안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복제인간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들여다보면은 좀 수박 겉핥기로 이 올해 평생 살면은 안 죽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개인 개인의 그런 심리를 같이 읽어가면서 토론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주제야말로 좀 독서 토론이 좀 잘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작별 인사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렇죠. 작별 인사할 때 저도 이제 아이랑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스포일러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거기 나오는 이제 인물이 어쨌든 간에 뭐 복제가 되긴 했지만 또 인간 형상이 아니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네. 얘기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제가 초등생들하고 이제 생명 관련 토론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열띠고 토론했던 주제가 냉동인간이었어요. 아이들 네. 정말 관심 많고 냉동인간이 약간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력이 총동원되는 그런 주제라서 냉동인간에 대해서도 사실 초등생들하고는 얘기를 해보실 만한 생명 관련해서 조금 좋은 주제가 아닌가 싶고 아이들은 되게 처음엔 막 신기해하고 이러다가도 이제 냉동인간이 깨어났을 때 어떨까 하는 상황을 막 상상해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뭔가 질병 문제 때문에 미래의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깨어나면 이런 좀 전제들도 이야기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그러게요. 좋아하는 그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도 정말 냉동인간 사례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야기할 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냉동인간은 진짜 그런 식의 어떤 영화라든가 책 속에 소주도 해보고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냉동인간 뭐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을 냉동인간 시킨 사례가 있어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어, 기억에 해외에서도 자녀를 냉동인간화했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예요. 떠나보내질 못한, 네네. 떠나보내질 못해서 이후에 어, 이제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면 냉동인간을 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죠. 뭐, 이 기술이 발전해서 깨어난다고 한들 그러면 그게 축복이겠느냐, 아니면 재앙이겠느냐, 뭐, 그 당사자에게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확장해서 진행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